윤동주의 별에는 반 봅시다. 하하. 지금 녹화를 다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녹음을 했네? 아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아이 신나라. 네, 약간 지금 멘탈이 나갈 것 같지만,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윤동주. 윤동주가 나오면 이 패턴을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시인이다.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괴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성찰을 통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저항 의지나 희생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이제 윤동주 씨의 특징입니다. 이 별에는 밤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밤이네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풍요의 이미지도 있고 소멸의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이미지는 왜 풍요해요? 수확을 하잖아, 가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열매가 열린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풍요의 이미지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고전시가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맨날 나오는 거.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가 살이 쪘대. 아니, 고기가 뭐 쌀을 수확하냐고요. 왜 걔들이 살이 찌냐고. 뭐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풍요의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가을은 왜 소멸의 이미지일까? 가을 다음에 뭐예요? 겨울이지.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 나무들의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소소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소멸의 이미지다. 여기서는 소멸의 이미지로 볼 수 있죠. 나는 화자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헨다는 건 이제 헤아린다, 샌다 이런 얘기죠. 별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긍정이죠. 깜깜한 밤인데 별들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긍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의 소망이나 이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여기서 아침은 꼭 긍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별을 해고 싶은데 빨리 아침이 오기 때문에 별을 못 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긍정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현실적 제약으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거는 까닭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함으로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별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절망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예요. 왜? 내일 밤에 또 새면 되니까요. 나의 청춘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보면 별 하나의가 반복됩니다. 별 하나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 그래요. 통사구조라는 건 문장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뭐냐면 별을 보고 떠올리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별을 보고 떠올린 것들. 그래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번 부른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올리다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자 이것이 어머니에 멈춘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그리운 마음을, 사무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가면 어머니를 부르죠. 어머님. 자,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뭐예요?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항상 얘기합니다. 부르면 너, 그대, 당신이 있거나 아니면 부르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말 불러본다 그랬고 그 아름다운 말들이 뭐냐면 지금 이 줄쳐놓은 애들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부른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열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어린 시절 친구들이죠. 폐, 경옥 이런 이국 수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제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산문시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산문시의 형식. 그러니까 산문시는 이렇게 행을 나누지 않고 쭉 쓴 거예요. 쭉 이렇게 쓴 거. 네. 그러니까 중간에 행을 이렇게 끊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걸 산문시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산문시들은 이렇게 산문시로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는 자유시를 쓰다가 행을 나누는 일반 시를 쓰다가 중간에 산문시의 형태를 약간 한 연만 이렇게 추가해서 넣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어머님을 불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머님을 부르고 이렇게 쭉 쓰는 거니까 약간 편지의 형식을 본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거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쭉 나열하는 느낌으로 산문시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조로움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이네들이라는 건 지금 이 줄친 애들을 말하는 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은 다 멀리 있어요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리감과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별이 먼 것처럼 이네들도 멀리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직유로 볼 수도 있는데 드시니까,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유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추는, 그러니까 직유라는 건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라 상황이거든요. 이네들이 멀리 있는 것 이 상황, 별들이 멀리 있는 것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유추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유추라고 배웠다, 그럼 되게 중요해요. 유추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추가 사용됐다면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이게 이제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했어요. 일본 유학을 가려면 그 당시에 창씨개명을 안 하면 일본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창씨개명을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자, 창씨개명을 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부끄러움의 정서, 자아비판, 자아성찰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자, 밤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벌레는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왜냐면 저 밑에를 보면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언덕 위에서 별을 바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변에서 벌레들이 찌륵찌륵 울어대겠죠. 가을은 귀뚜라미의 계절이니까 귀뚜라미가 막 울고 있을 겁니다. 귀뚜라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풀벌레들이 있을 거였죠. 근데 그 벌레들이 우는 것을 왜 운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들도 이름을 부끄러워해서 우는구나 라고 지 맘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다는 점이지. 벌레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있고 화자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 감정이입이 사용된 겁니다.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사용되면 당연히 의인법도 사용이 됩니다. 왜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대상이 정서를 갖는 것인데, 이때 대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 정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 그러나는 항상 시상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뭔가 좀 부정적이고, 부정적 상황,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 정서, 이런 게 드러났다면, 이제는 뭐가 드러날 차례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저항의지, 희생의지가 드러날 차례입니다. 긍정적인 미래, 희망, 이런 걸 노래를 해야겠죠. 겨울이 지나고, 자, 보통 겨울은 이제 부정적 현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러니까 겨울이 일제강점기니까 봄은 광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별은 나의 조국, 우리나라.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무덤은 죽음인데 그 죽음 위에서 잔디가 핀다. 생명이 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에요. 죽음 위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력이 강인하게 느껴지죠. 하듯이 또 나왔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직유로 볼 수도 있고 유추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유추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필기를 확인해 보세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여러분 이게 무성할 기회다라는 말이 무성할 것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성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뭐 풀이 무성하겠지? 무성할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나 약간 오버한 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될걸? 이런 추측이 아니라 의지,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네, 그래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묻혔어요. 이름이 묻혔지만 어쨌든 내 이름이 묻힌 거고 내가 묻힌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희생적 태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랑처럼 풀, 이때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뭐 잔디나 풀이나 둘 다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상을 전환하면서 광복의 그날이 오면 나는 이 내가 죽으면 이 죽음 속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명력이 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저항의지, 희생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핵심 정리. 주제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현재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드러났죠. 그 친구들 막 떠올리고, 그다음에 추억,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 부끄러워하고 있죠. 반성과 성찰하죠. 그리고 미래 저항에 대한 의지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서 미래 내 무덤 뭐지?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시상전개 현재. 자, 현재는 이제 별을 보고 있었고요. 과거 별을 보면서 그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었고요. 현재는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이름자 쓰고 미래에는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열거 쓰였고요. 그다음에 직윤대 유춘대 둘 중에 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감정이입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문시의 형태 삽입 아까 얘기했죠. 효과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쓰는 편지글의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었을 수 있죠. 요거는 추측이고 요거는 확실합니다. 네. 운율형성 요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별 하나의 머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열거 쓰였다. 비읍니다 반복 이거는 이제 종결어인데 비읍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십시오체죠. 경어체가 쓰였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경어체가 반복됨으로써 종결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온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로 사용되었고 별은 이상 소망이다. 밤은 일제강점 별 말고 겨울도 있었죠. 겨울도 일제강점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벌레는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고 봄은 광복이고 파란 잔디와 풀은 생명력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까지 해봤고요. 정리 내용도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의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끝.